새벽 3시 응급실에 실려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그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정말 갑자기였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남성의 몸에는 이미 3개월 전부터 명확한 신호가 있었거든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찾아오는 가슴 답답함, 왼팔의 미묘한 저림, 이유 없는 피로감. 하지만 그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런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조 증상을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전 우리 몸이 얼마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 부장은 40대 후반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모범적인 직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연도 했고 음주도 적당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깅 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조금 답답한 정도였어요. 오늘 좀 무리했나? 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며칠 후 똑같은 구간에서 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왼팔까지 묵직해지더군요. 김 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운동 강도를 조금 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가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동료들이 괜찮냐? 고 물었지만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심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김 부장의 관상동맥 중 하나가 70%까지 좁아져 있었거든요. 심장 근육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가슴의 압박감입니다. 이것은 협심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통증은 대개 5분 이내로 짧게 나타나며 쉬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더 오래 지속됩니다. 둘째, 왼팔의 저림과 통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근육통으로 착각하는데 이는 심장에서 출발한 통증이 신경을 따라 왼팔로 전해지는 연관통입니다. 때로는 오른팔에도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손목과 손가락까지 저릴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특별한 외상이나 무리한 운동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턱과 목 부위의 불편감입니다. 이 역시 심장 통증이 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턱이 무겁고 아프거나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치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등과 어깨 부위의 통증입니다. 특히 어깨뼈 사이나 왼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일반적인 근육통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마사지를 받거나 찜질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죠. 다섯째,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지치고
활동량이 줄어들죠.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간단한 일상 활동도 힘들어집니다. 이는 심장이 전신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섯째, 식은땀과 메스꺼움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는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화불량으로 착각하는 증상이죠. 일곱째,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할 수 있던 활동을 할 때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특히 심해집니다. 여덟째, 현기증과 실신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나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김 부장의 경우 이 모든 신호를 3개월 동안 무시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왼팔이 저려도 잠을 잘못 자서라고 여겼습니다. 피곤해도 업무가 많아서라고 합리화했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응급심장 도관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아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심장 근육의 일부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3개월 전에 오셨다면 간단한 약물 치료나 스텐트, 시술로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손상된 심장 근육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김 부장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왜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그것은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엔 박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할머니였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갑자기 빠진 거죠. 어젯밤에 무리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벤치에 앉아서 쉬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딸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말이 자꾸 꼬였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단어를 생각해도 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 괜찮으세요? 말이 이상해요라고 물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오른쪽 얼굴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울을 보니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입가로 흘러내렸어요. 이때부터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박 사모님의 경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전 우리 몸은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일시적인 언어 장애입니다. 말이 어둔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구음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실어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둘째, 한쪽 팔다리의 근력 약화입니다.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죠. 보통 신체의 한쪽에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힘이 빠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셋째, 심한 두통입니다.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양상의 두통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내 평생 이렇게 아픈 두통은 처음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시야 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뇌의 시각,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다섯째,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게 됩니다. 이는 뇌의 균형 중추인 손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섯째, 안면 마비입니다. 한쪽 얼굴에 힘이 빠져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죠. 미소를 지으려고 해도 한쪽만 올라가고 물을 마시면 입가로 흘러내립니다. 이는 뇌의 운동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곱째, 삼킴 곤란입니다.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어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연하 중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째,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평소 잘 알던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박 사모님은 이런 증상들을 일주일 동안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안면 마비가 나타나자 딸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경동맥이 90%까지 좁아져 있었고 뇌의 일부에 작은 경색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혈전 제거술을 받을 수 있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언어 장애가 시작됐을 때 오셨다면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요. 지금은 이미 뇌세포 일부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박 사모님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왜 나이가 들어서라는 핑계로 넘어갔을까?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그 사령탑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이 어둔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진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택시기사 최 씨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온 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다리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흡연도 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전형적인 택시 기사였죠. 최 씨는 50대 중반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택시에서 내려서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아팠어요. 처음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하며 가볍게 여겼죠. 다리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100m 정도 걸으면 종아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잠깐 쉬면 괜찮아지는데 다시 걸으면 또 아팠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일정한 거리를 걸으면 아픔이 시작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평발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당뇨 때문인가? 최 씨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 특성상 병원 갈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고 병원비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나 2개월 후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차갑고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만져보니 왼쪽 발가락과 온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발톱 주변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낫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리 털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털이 왼쪽에 비해 확연히 적어졌어요. 발톱도 두꺼워지고 자라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제야 최 씨는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혈관 초음파와 CT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고 오른쪽 다리 동맥이 85%까지 좁아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동맥 폐쇄증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다리 혈관이 막힐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간헐적 파행입니다. 이는 하지동맥 폐쇄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일정 거리를 걸으면 다리 근육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잠깐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증상입니다. 이는 다리 근육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마치 심장의 협심증과 같은 원리입니다. 증상이 진행될수록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둘째, 발가락이나 발끝의 색깔 변화입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발가락이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이는 조직이 괴사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발의 온도 변화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한쪽 발이 다른 쪽에 비해 차갑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넷째,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심한 경우 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이는 상처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다리 털의 감소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 털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발톱의 변화입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자라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형될 수 있어요. 일곱째, 다리 근육의 위축입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서 다리 근육이 점점 가늘어집니다. 종아리 둘레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덟째, 안정시 통증입니다. 병이 진행되면 걷지 않을 때도 다리가 아픕니다. 특히 밤에 누워 있을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 씨의 경우 다행히 비교적 조기에 발견되어 풍선악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해서 혈류를 개선시킨 것이죠. 수술 후 바로 다리 통증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동맥 폐쇄증은 진행될수록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최 씨는 이제 금연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정기적으로 혈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택시 기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받치는 혈관이 막히면 결국 우리는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아프고 발끝이 차갑다면 그것은 다리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 뇌, 다리 혈관의 개별적인 증상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공통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두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손발 저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는데 이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이나 발에만 나타나는 저림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평소보다 활동량이 줄어들죠.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각 장기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극도로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죠. 이는 심장이 부족한 혈액 공급을 보상하려고 더 빨리 뛰는 현상입니다. 또는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해요. 넷째, 숨참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를 때 특히 심해집니다. 이는 폐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섯째, 소화불량과 속쓰림입니다. 위장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식사 후 복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허혈성 장염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성기능 장애입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성적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식기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일곱째, 기억력 감퇴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특히 최근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여덟째, 손발 차가움입니다. 말초 혈관의 순환이 안 되면서 손발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겨울에 특히 심해지고 장갑을 끼워도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아홉째,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작은 상처도 평소보다 오래 낫지 않고 심한 경우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 치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째, 시야 흐림입니다.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눈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혈관이 막힌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막히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첫 번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담배의 각종 화학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동맥 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4배,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하지만 금연하면 1년 후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하나인 정 씨는 40년간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고 나서야 금연을 결심했는데 금연 후 6개월 만에 가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금연 3년째 정기 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시거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를 하루로 나누면 약 20-30분 정도죠.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60대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어 했는데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지금은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혈압이 정상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주요 근육군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무리한 중량은 피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식단 관리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의 기본 원칙은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먼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세요. 버터, 마가린, 튀긴 음식, 가공육 등은 혈관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에서 얻는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이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500mg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짠 음식을 피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현미, 귀리, 콩류, 채소, 과일 등이 좋습니다.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 등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혈관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필요에 따라 심전도,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혈관 CT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금주 또는 절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 근육을 손상시키며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소주 2잔, 맥주 2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BMI 체질량 지수는 23 이하,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이하, 여성 85cm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량보다는 한 달에 2에서 3kg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8번째, 약물 치료의 중요성입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꺼려 하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 약물은 혈압을 낮춰 심장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당뇨병 약물은 혈당을 조절해 혈관 손상을 방지합니다. 콜레스테롤 약물은 동맥 경화 진행을 늦춰줍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생활 습관 개선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해야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번째, 혈관 나이 측정입니다.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는 60대가 흡연하는 40대보다 혈관 나이가 젊을 수 있어요. 혈관 나이는 PWV 맥파 전도 속도 검사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혈관의 탄력성과 혈관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혈관 나이가 젊다면 현재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응급 상황들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에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고 식은땀이 나며 호흡곤란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혈관 재개통술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넣어주세요. 아스피린을 씹어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출혈 병력이 있다면 피하세요. 환자를 눕히고 옷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둔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3에서 4.5시간입니다.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해 주세요. 구토를 할 수 있으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세요. 발가락이 갑자기 창백해지거나 검게 변하고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급성 하지동맥 폐쇄증은 6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다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해주세요. 마사지나 온찜질은 피하세요. 오히려 조직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심근경색을 앓았다면 자녀의 위험도 2~3배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더 일찍 관리를 시작해서 더 건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환경적 요인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혈관 건강. 여성은 폐경 전까지는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폐경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성의 심근경색 증상은 남성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보다는 피로감, 메스꺼움, 턱 통증 등이 먼저 나타날 수 있어요. 임신 중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다면 나중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인의 혈관 건강.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 경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물 간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을 조정하세요. 노인분들은 탈수에 취약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되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최신 치료법들. 혈관 질환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물 용출 스텐트, 생체 흡수성 스텐트 등이 개발되어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로봇 수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혈관을 만듭니다. 담배를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팔이 저리고 다리가 아프다면 그것은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 박 사모님, 최 기사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말입니다. 혈관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